어, 조정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유, 지난주에 좀 한번 화들짝 한 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아시아, 유럽, 미국이 쫙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나마 장이 끝나면서 약간 아래로 밀린 거. S&P 500 지수 후반부에 쫙 밀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안 밀렸나요? 나스닥은 안 밀렸네요. 살짝 밀렸네요. 다우가 후반부에 약간 밀고 S&P 500이 많이 밀렸군요. 후반부에. 이거를 그러니까 한 달치로 보면 다우는 좀 들어올라왔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 좀 다 갔습니다. 지금. 오 하다가 퉁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예전에 뭔가 조정받을 게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조정받을 거라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오른 고평가된 것들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그 일이 터졌죠. 뭐 때문에? 게임스탑 때문에 터졌죠. 공매도 전쟁과 관련해서. 근데 이거 아래로 폭락했어요. 다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미든 아니면 공매도를 치는 헤지펀드든 아니면 작전 세력이든 세력화돼서 시장의 가격을 조작하면 이거는 전부 다 나쁜 행위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만 시장을 교란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게 쓸려 내려갔고 그로 인해서 여기 있던 게 비트코인으로 갔었죠. 그래서 쭉 밀고 올라갔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34,000에서 공방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만대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는 비트코인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고요. 테슬라도 살짝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머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붕괴가 될 어떤 커다란 이슈가 없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가치에 비해서 올랐던 것들 때문에 한번 살짝 움직였는데 그게 공매도로 인한 전쟁이 시작됐다가 그게 한 며칠만 끝나고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 12월 달 말처럼 하다가 다시 툭 튀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뇌를 휘어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열심히 때렸던 공매도를 참 열심히 모이자라고 했던 그 개미들이 여기 보시면 은값이 폭락했죠. 원래 다시 올라갔던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개미들의 움직임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원자재 시장 가서 개미들이 힘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하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것도 살까 말까를 머리를 쥐어 짜면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럽 변이가 예를 들면 뉴스 보도에 보면 양로원에서 변이가 생겼다는 둥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둥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위협이 커진 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워 월드인 데이터를 보면 접종률이 낮긴 하지만 미국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맞았고 그걸 따져보고 그거에 이제 2번 맞아야 되니까 절반으로 따지면 한 5%밖에 안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확진율이 존스홉킨스 데이터입니다. 쭉 떨어지고 있죠. 검사자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변이의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핵심이 영국이었는데 영국 보시면 봉쇄로 잡히고 있죠. 독일도 역시 강력한 봉쇄로 계속 잘 잡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난리쳤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줄고 있고 그나마 스페인 쪽이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이게 조금 지나면 저희 3월 달에 난리를 쳤다가 한 4월, 5월, 6월 이렇게 되면서 경제가 다시 일정 부분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곧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시적으로. 두 번째는 작년에는 백신 없이 그렇게 갔고 올해는 백신 없이 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지금 끝났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치 배수가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서 요동을 치게 만들었던 이 불안정성이 단기간에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저한테는.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예측하는 게 바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개미를 쫓아다니는 것도 바보예요. 이거 보시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 게임스탑도 아래로 폭락했잖아요. 여기 보면 은도 여기 은도 머리를 들렸다가 밑으로 쓸려 내려왔죠. 그래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사러 들어가는 주식도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머리를 밀고 달려온 것도 일부를 들고 있어야 되지만 가치주 순환 쪽에 있는 애들도 일부를 들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식에 다 들어가는 비중하고 현금을 혹시 모를 붕괴에 대비한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되고 뭐 집 늦었으니 다른 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과열돼 있고 일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블랙락이 6개월 동안 또 달릴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예상한다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치우치지 않은 견제와 균형을 같이 하는 상황이 필요한 게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뉴스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렸었는데 대출 총량제가 1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 대출 총량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예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가 동시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출 총량제를 한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고 지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출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형은행이 대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상한선은 40,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은 32.5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40 안에서 32.5까지 이제 대출이 개인 담보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는 오히려 그거는 이제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오히려 줄이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처럼 90년대 초반부터 한 20년간 쓸려 내려간 것처럼 쓸려 내려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디폴트 나오는 위기에 나오는 회사들이 나오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봐주진 않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처럼 되겠느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나오는 거를 떠받쳐주지도 않을 거고 중국 당국에서 그냥 쓸려 내려가도록 놔둘 건데 그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냐면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됐는데 2018년도 국제금융센터에 나온 그 부동산 관련된 평가인데 보고서인데 이 중에서 일단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LTV가 있는데 LTV가 6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LTV가 100%를 넘게 막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100%를 넘는다는 얘기는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0원을 들고 있는데 부동산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원 들고 있는 사람이 100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에 또다시 LTV를 잡고 또다시 100원짜리 부동산을 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출 총량제로 야 부동산 대출은 뭐 한 3개밖에 2번밖에 안 돼.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이상으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무조건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토지하고 오피스 시장이 버블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기업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나 이런 쪽이 아닌 그런 일반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에 혈안이 돼 있었고 하물며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금융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 버블이 주식시장하고도 맞물려서 올라가면서 심하게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출 총량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 4월인가요? 아마 그때 일본이 대출 총량제를 실행하면서 그때 정점을 찍고 붕괴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이냐? 여러 가지 논점에서 그런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본처럼 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영향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부동산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PIR이 나옵니다. PIR이 뭐냐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죠. 연소득을 가지고 주택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누면 몇 배인가? 근데 여기 보면 홍콩, 중국이 현재 20몇 배, 30배 가까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15배 사이에 있는데 이건 2018년 통계고 이거 말고 최근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서울입니다. 27.8배. 이게 베이징이에요. 40.31배. 거의 2배 가까이 높죠.
2배는 아니네요. 한 1.5배 가까이 높죠. 그리고 이거는 국가별인데 보시면 차이나가 이거 두 군데가 어디냐면 이거 눈베어, 눈베어 사이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29배,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23배죠. 얼마 높진 않게 나왔어요. 아까는 이게 도시고 이건 중국 전체니까. 우리나라 도시가 그러니까 땅덩어리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차가 별로 안 크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편차가 크죠. 국가가 커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 29배하고 23배가 이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건 IMF 데이터인데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2020년도에 보시면 우리나라 3만 달러, 일본이 3만 9천 달러거든요. 1인당. 중국은 10,000달러예요. 10,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PIL 배수가 우리보다 높으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이 베이징 같은 경우는 훨씬 높게 나왔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 서민들이 느끼는 그 주택 거주에 대한 그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주거 부담 때문에 서민들이 이 소비를 늘릴 수가 없어요. 주거 부담을 못 쫓아가니까. 자기 소득이 주거 부담을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칼을 빼들고 부동산 관련돼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주 비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맡겨놓고 그냥 놔둬서 가만히 될 여력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시장에 맡겨놓고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은 부동산에 대한 이 구매 욕구, 소유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서구하고는 좀 다르게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사를 꼭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삐끄덕거리면서 잘못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피는 게 긴 추세에서 놓고 보면 국가 경제에는 좋아요.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에서 놓고 보면 꼭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게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 총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았다는 얘기는 부동산 대출과 관련돼서 버블이 생긴 영역에 문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관련 업체가 파산한다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소비 심리가 약간 위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안 좋은 패턴이고, 이 패턴을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쌍순환 전략, 중국에서 얘기하는 소비도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에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베이징 쪽이나 이런 쪽에 대규모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아놨던 그런 것 때문에 PMI 지수가 약간 내려왔잖아요.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살짝 추세가, 경제지표 추세가 좀 더 안 좋아지는 패턴을 볼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주택을 구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생각이 없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겠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제 잠깐 말로만 언급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 부동산 추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점은 부동산 추세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장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현재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 부동산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없느냐.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꾸준히 계속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현재 상황이냐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 그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잠깐 주택을 사도 금방 팔 수도 있거든요. 한 1, 2년 안에 이렇게 막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내가 예측이 잘못돼서 부동산이 내려가게 되면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자까지 다 상환했기 때문에 손해는 더 커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부동산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추세에서 놓고 보면 부동산은 일반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2009년도에서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중반일 것 같은데, 그때 부동산에 막차 탄 분들이 전 사이클에서 그 시점에 부동산에서 막차를 타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히 서울 지역이 아니고,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강북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은 중대형 평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지지평형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덜 내려왔지만, 그리고 내려가지 않은 그런 지역도 태반이지만,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나고, 그다음 미분양 난 아파트들이 낮게 분양가대로 다시 재분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지역도 서울 내부가 아닌 서울 변두리 지역 경기 수도권에서 사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사느냐도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을 안 산다면 그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엇을 할 것이냐는 논점은 그냥 은행에다 가만히 넣어두면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그 목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겠다는 걸 전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게 항상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그것에 실패한다 그러면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은행의 예금 이자도 받는 것보다 이자를 내면서 그 집을 샀던 것,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개인적으로 현재 내가 집을 살 만한 일정 수준의 여력이 되고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의 지역이 서울 지역이다. 그리고 그게 중소형 평형이다. 그러니까 30평형대 초반까지만, 그러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이 정도까지만을 내가 사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택을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지금 이제 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집에 오랫동안 살, 뭐 10년, 20년씩 계속 살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은 지금 산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의 주택을 파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집을 살려면 잔뜩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예를 들면 뭐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살짝 발생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업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끌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 유지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있어. 거기다가 그게 서울 지역도 아니고 경기 수도권이야. 이런 경우라면 집을 사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식을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해서 다음번에 집을 사야지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아예 싸그리 싹싹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고, 여하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낸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2년에 한 번씩 뭐 임대차법이 바뀌어서 좀 다르기도 하다. 잔금을 맞추는 것도 골머리가 아프고, 남의 집에 새 살면서 눈치 보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대한 안정성,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도 구매하는 목적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 게 좋고요. 주식 투자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시장이 왜곡돼서 움직이고 있으며 가치가 너무 높은데 조정이 없는 상황, 그래서 경제하고 주식이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서는, 근데 금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될 건, 이 낮은 금리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겠다고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쪽에다가 자금을 넣었다가 자금이 확 날아간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안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이익을 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신 내용의 정리가 답변이 될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